예, 안녕하세요. 김만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강의가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원장님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제목도 조금 건방지게 썼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근데 대학이 항상 하는 게 내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뜻으로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를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좀 죄송스럽지만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원유 가격의 변화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거꾸로 인플레이션을 더한 그런 인플레이션이 고려된 가격입니다. 근데 제가 태어났을 때고요. 1958년에 태어났습니다. 저고 저 할아버지고요. 이때 제가 대학을 가는데 왜 이야기를 끝냈냐 그러면 저는 사실 고등학교를 문과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대학 갈 때 됐는데 이제 문과를 왜 지원하고 있었냐면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되고 사회가 좀 공평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건방지게 이제 고등학교 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이시는 이때가 죄송합니다. 이게 이때가 대학을 가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게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제1차 오일 쇼크입니다. 제1차 오일 쇼크를 딱 겪으니까 이게 세상에 먹을 게 없구나. 특히 에너지가 없구나. 그러면 내가 무슨 뭐 부를 공평하게 나누고 공정한 사회고 다 때려치고 생산하는데 나를 좀 내 인생을 한번 바쳐보자. 그래서 대학교 입학 시험 칠 때 갑자기 바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원자력과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저렇게 올라간 다음에 아까 조금 그랬는데 1987년에 포항공대 86년 12월에 개교했는데 개교하자마자 왔습니다. 공부 끝내고는 바로 포항공대로 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자리에 해서 보여드리는데 왜 이런 결정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제가 이 그래프를 왜 보여드리냐 그러면요. 자,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눈에 익은 그래프는 여기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요 까만색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전기값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전기값이 좀 1920년대 지나서 오르긴 했지만 비교적 평탄하게 이렇게 전기값이 유지된 걸 알 수 있고요. 이걸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고려해서 보시면 1970년, 90년대까지는 기름값의 변화, 석유값의 변화하고 굉장히 똑같이 가다가 그 이후에 석유값은 엄청 올라갔는데 하나도 전기값은 안 올라갔죠. 저게 사실은 우리나라에 저렇게 석유값이 저렇게 요동을 치는데도 전기값이 안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원자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이 없었다면 저 가격은 틀림없이 원유값을 따라갔어야 돼요. 정말 다행스러웠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120불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그 비중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뭐 1년에 20조 손해다 뭐 한전이 지금 적자가 났다고 난리인데 옆에서 보는 사람으로 저도 상당히 걱정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전기 수요를 보셔도 아까 말했던 이때 기름값을 따라 놀 때에는 완만하게 오다가 이때부터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때 IMF 때 잠깐 주춤했다가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전기값이 안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모든 산업이 비교적 일정하게 저렇게 올라가고요. 그렇지만 2010년이 넘으면서부터 조금 플럭추에이션을 시작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라는 놈은 상당히 우리의 성장과 재미있는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저는 저 그래프들을 보면서 나중에 또 다른 그래프를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내가 76년도에 대학 갈 때 나 잘 갔다. 내 선택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혹시 나한테 다시 기회가 돌아와도 나는 내가 살았던 길을 다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제가 그리고 많은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한테 부탁하는 게 네가 뭘 하고 살 건지 뚜렷하게 정해라. 그리고 나이 60 넘어가 가지고는 네가 정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를 돌아봤을 때 틀림없이 의미 있는 지표들을 끌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사실 항상 저는 이거를 나중에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리더이기 때문에 먼저 이끌고 왔습니다. 전 제 강의는 대부분 대학생들한테 하기 때문에 대학 왜 가니?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전공지식 제도를 배워라. 그 다음에 나가서 직장 생활 하려면 옆에 사람이랑 소통 제대로 해라. 네가 40대 50대 갔을 때 하다못해 어떤 조직의 장이 되든지 어떤 팀의 장이 됐을 때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양을 길러라. 이 세 가지가 대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리더에게는 이런 요소들이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첫째 키워드는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최근 우리는. 근데 정말 아드님들이나 따님 키우실 때 전문가로 키우시겠어요? 아니면은 만물 박사로 키우시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만물 박사형 사람이 되셨어야 됐을 겁니다. 리더기 때문에. 근데 아들은 의대 보내고 싶고 법대 보내고 싶고 공대 보내고 싶으시죠? 전문가로 키우고 싶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게 맞냐? 역사적으로 봤을 때 1800년대 중반, 1850년 전으로 해서 토마스 헉슬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만물 박사의 시대, Age of Know Al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should know something of everything and everything about something.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그 시대는 그랬어요. 처칠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처칠이 받은 노벨상은 문학상입니다. 문학가예요. 괴테 아시죠? 근데 종의 기원은 누가 썼나요? 다윈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괴테는 다윈보다 한 1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의 기원에 대한 오리지널 페이퍼를 그 친구가 먼저 아이디어를 던졌습니다. 과학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근데 1900년대로 오면서 버틀러라는 친구가 한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냉소적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An expert is one who knows more and more about less and less. 이거는 이해가요. 조금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의 시대. 그게 전문가죠. Until he knows absolutely everything about nothing. 그래봐야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그 대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전문가다. 그리고 그 전문가의 시대는 요즘까지 옵니다. 폴리메스 책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전문가들의 시대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왜? 도대체 지네들끼리 큰 성을 쌓아놓고 지안에서 알지도 못하는 말고 서로 의견 소통하면서 일반 국민들은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마치 모인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는 보다는 만물 박사인 폴리메스형 인간들이 나와서 세상을 조화롭게 리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또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돼야 되느냐? 누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맞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특성에 맞게 자기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드님들 키우실 때 전문가가 될 소양이 있으면 전문가로 키우시고요. 폴리메스형 인간으로 클 사람이 있으면 폴리메스형 인간으로 커야 되고, 즉 그 사람의 기질에 맞게 키워서 해야 된다. 하다못해 공대에 오더라도 로켓을 만든다고 칩시다. 로켓을 만들려면 재료도 알아야 되고 컨트롤도 알아야 되고 유체역학도 알아야 되고 추진체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 각각의 전문가들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야 세계 최고의 로켓을 만들 거예요. 그렇지만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각각에 있다고 해서 절대 최고의 로켓을 만들 수가 없죠.
그거를 전체를 이해하면서 인테그레이션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로켓을 만들 수 있는 인테그레이션하는 기술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폴리메스형 인간에 가까운 사람은 그런 융합 기술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될 거고요. 정말 또 한 곳을 파고드는 사람은 각 분야에서의 최고의 익스퍼트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분야의 사람들을 모아야 기업이든 사회든 국가든 성공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 폴리메스형 인간은 저 새끼는 저거밖에 몰라. 저 분야밖에 몰라. 애가 좁아. 이러고 있고요. 전문가는 폴리메스형 인간한테 쟤는 뭐 아는 것도 없으면서 떠들어. 마치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사 내에서 조금 크게 연구소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게 정말로 잘못된 거다. 상호 리스펙트 하지 않으면 폴리메스형 인간과 전문가형 인간을 역사적으로도 서로 턴오버를 했고 이제는 서로 존중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리더는 폴리메스형 인간에 가까운 사람이 되지만 절대 전문가를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분들을 모으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능력은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세 가지 소통을 이야기해요. 항상 들으시는 인간과 인간의 소통. 두 번째는 인간과 기계의 소통. 세 번째는 인간과 자연의 소통.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과 인간의 소통은 옛날부터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어를 배웠고 미국 사람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웠고 언어를 배웠죠. 많은 분들이 잘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더닝크루그 이펙트라고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노벨상 수상자만큼이나 중요시하는 그런 그 그래프인데요. 이 Y축이 confidence, 즉 확신하는 정도입니다. X축이 지식입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지식도 없고 확신도 없어요. 근데 조금 알면 이런 위치에 가서 확신이 엄청 높아지는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나 그러면 peak of mountain stupid. 사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은 다 저기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조금 더 알기 시작하면 조금 더 지식이 늘어나면 value of this 없어요. 내가 이것밖에 몰라. 뒤늦게 실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slope of enlightenment. 이제 깨우쳐가는 시간에 들어가고 지식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이 슬로프는 굉장히 완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돼야 자기가 뭘 좀 아는 시대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떻게 저 peak of mountain stupidity에서 plateau of the sustainability. 그러니까 편안하게 모든 것을 다 계속 이제 좀 관망하고 알 수 있는 상태까지 발전시킬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해서는 제발 peak of mountain stupidy인 상태에서 소통한다고 심하게 말하지 마십시오라는 소리가 돼요. 저 단계에서 너무나 많은 잘못된 주장들을 서로들 하시기 때문에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고 어떤 조직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느 정도 레벨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같이 알아야 된다라는 필요가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어쩌면 저기 있으면서 오늘 나와서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다 우리가. 그리고 꼭 소통에서 기억을 하십시오 하는 건 이거 어느 종군 기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메가더를 만났을 때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죠. 하지만 아이젠하워를 만나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소통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내가 잘났다고 소통을 시작합니다. 근데 소통을 했다라고 인정하시게 될 때는 언제냐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정말 맞았구나, 내가 정말 잘났구나를 느꼈을 때. 하다못해 내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자기가 잘났다고 받아들여야지 자기가 못났다고 받아들이면 결코 소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소통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항상
지식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이런 마음으로 소통을 해주시면 아까 마운틴 스튜피드 상태에서는 절대 소통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려면 많이 경험이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는 이런 상태로의 소통을 해주시면 앞으로 일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기계하고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소통을 하십니까, 선생님들? 왜 소통이 필요하세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지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알고 싶어서 소통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통은 잘해봐야 한 명한테 해요. 근데 AI라는 놈은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 결과를 도출해서 선생님들한테 가르쳐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때에 따라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하고 소통을 한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AI 도움 안 받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신가 하고 AI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신가 하고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I가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요즘 그 여러 가지에서 보면 AI 비서도 두기 시작했고 뭐 AI에 대해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두고 해야 됐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딜레마가 생겨요. 여비서를 두고 계시다가 AI 비서를 두는 순간 뭐가 안 되냐 그러면 야, 나 없다 그래. 이건 불가능하죠. 야, 오늘 나 아프다 그래. 불가능합니다. 뭐냐 그러면 합리성, 정직성이 포함되지 않은 대화는 AI랑 불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이제 기계와의 대화를 들어가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뒤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사고, 그 다음에 내 생활에 있어서 합리적인, 윤리적인 패턴이 이제는 필요해지는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AI를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 의사구조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떨 때 보면 기계치분들은 이 전기가 하나 나갔을 때 그거를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나씩 체크하면서 단자가 빠졌는지 어디가 빠졌는지 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계와 대화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 순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아직 못 깨우치신 게 되죠.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AI를 마음대로 내 친구로 둘 수 있을 때까지 기계와의 대화가 가능하실 상황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성공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직원분들한테 저 그래요. 50대 이상은 자유. 당신들은 어떻게든 좋다. 10년은 버틸 수 있다. AI 없이. 그러나 지금 들어오는 신입생부터 40대 직원분들까지는 AI 교육 무조건 받아라. 우리 학교 들어오면 1학년 때는 무조건 그 필수 코스로 AI를 듣습니다. 왜? 10년 뒤면 진짜 10년 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 없이 다니시기 불편하시죠?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으시잖아요. 핸드폰 없이 다니는 거. 10년 뒤면 AI 안 쓰면 핸드폰 없는 것만큼 불편해질 겁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나는 몰라 그러고 버티실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시죠. 왜냐하면 옆에 친구는 수만 명의 머리에 도움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데 나는 나 혼자 결정했을 때 과연 내가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연과의 소통인데 이건 제가 할 말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65세인데 65년 동안 하나도 못했어요. 왜 근데 이걸 들고 나오느냐? 못한 게 너무 아쉽더라. 그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리더한테 그 중요한 건데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나무를 어떤 봤을 때 아무 나무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예? 꽃나무. 예. 이 파인 아트에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예술 그 박물관에 있는 그 암들에 있는 나무를 하면 뭔가 예술적 가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나무의 가지는
40종류의 과일을 접목해 놓은 겁니다. 얘가 40종류의 나무의 모든 영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리더라면 이 나무줄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수십 종류의 다른 인간들을 내가 머리에 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조화롭게 꽃을 피고 과일을 열게 해야지만 리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내 편만 과일을 열게 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중요한 리더의 덕목으로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노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이너드 리브모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개혁과 혁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은 Oh God, give us the serenity to accept what cannot be changed, courage to change what should be changed, and the wisdom to distinguish the one from the other. 앞에 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바뀌지 않을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평화로운 마음, 그리고 바꿔야 될 거를 바꿀 수 있는 용기, 이걸 주세요라는데 진짜 줘야 되는 게 뭐냐면 wisdom to distinguish, 바꿀 것과 바꾸지 말아야 될 거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우리는 항상 모두가 다 개혁이에요. 개혁 잘못하면 완전히 망합니다. 거꾸로 가서 바뀌지 않아야 될 걸 바꾸면요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정말로 생각해야 됩니다. 개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혁할 건지 개혁을 안 할 건지를 판단하는 능력, 제발 여러분 가지셔야 되고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정말 리더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저게 이제 저 그래프가 뭐냐 그러면요, 연구비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연구비예요. 익스포넨셜리 증가했죠. 굉장히 중간에 한번 이렇게 멈칫한 이때도 IMF 때입니다. 참 IMF 때가 상식비를 많이 냈어요 보면. 그런데 저렇게 올라가는 저 그래프에서 포스텍은 우리 박태준 회장님은 이때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을 연구중심대학이라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때부터 진짜 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연구비가. 정말 신기해요.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5년이나 10년 전에 만약 우리가 연구중심대학을 시작했으면 굶어 죽었다. 5년이나 10년 뒤에 시작했으면 다른 대학 다 시작했다. 남들이 하기 몇 년 전에 어떻게 연구중심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포스텍을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냐? 선생님들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냐? 하시면 대박이잖아. 이게 우리한테 제일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는 때를 아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때를 어떻게 찾을 거냐? 그거는 끊임없이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를 계속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이런 자리에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어느 때인가를 찾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지금 어느 때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하시는 시간이 오늘이 아닐까 싶어서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여기서 뭐 잘 아실 겁니다. 1차 산업혁명은 스팀 엔진이 나왔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나오고 모터가 나왔고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이 생겼고 컴퓨터가 생겼고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보는데 한번 보세요.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으로 가는데 100년이 걸립니다. 2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으로 가는데 거의 또 100여 년이 걸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30년도 안 돼서 온다고 난리죠. 4차 산업혁명보다 빨라지기 시작. 잠깐 제가 아까 그 전기 이야기, 오른쪽에 있는 까만색이 미국이고 초록색이 일본이고 파란색이 한국이고
빨간색이 중국입니다. 저건 GDP입니다. 1인당. 최근 들어서는 엔화값이 떨어져가지고 차량은 금년에 우리가 역전할 수 있다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풀옵션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이거는 왜? 환율에 의한 변동이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보십시오.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저는 일본을 이렇게 긋는데 한국도 이렇게 그어보면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 분명히 일본은 이길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걱정스럽긴 해요. 자, 근데 제가 한번 이상한 짓을 해보고 오른쪽은 1인당 전기량입니다. 1인당 전기 사용입니다. 놀랍게도 한국이 일본은 훨씬 앞섰어요. 근데 저걸 제가 이상하게 합쳐놨는데 이렇게 시프트를 했는데 그 중국, 일본, 한국이 올림픽을 여는 해를 한 축으로 해서 모아본 겁니다. 20년씩 시프트로 시켜. 되게 재밌게 굉장히 일치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민소득으로 봤을 때 1인당 국민소득으로 봤을 때 세 나라가 10대 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소득이 저때 되니까 열더라. 그런데 전기는 미국만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집도 넓고 하니까 1인당 소유량이 계속 올라갔다가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한국도 이제 약간 한계에 부딪혔고 일본도 여기서 한계에 한참 부딪혔어요. 근데 신기하게 여기서 되게 빨리 일본을 능가했어요. 중국은 똑같이 따라왔습니다. 한 20년 뒤에 한번 보세요. 얘가 일로 갔는지 일로 갔는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뭡니까? 한국의 산업은, 한국의 발전은 전기에 굉장히, 전기 소비에 굉장히 디펜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을 남들보다 굉장히 빨리 따라왔다. 굉장히 잘 따라왔다. 그리고 양질의 전기를 싹값싸게 공급해서 지금에 왔다. 이게 확실하다. 이거는 아까도 파란색이 한국이라고 했죠.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더 위로 빨리 올라갔어요. 이게 뭐냐면 인터넷 보급입니다. 3차 산업혁명 한국이 되게 빨리 잘했어요. 놀랄 만큼 잘했어요. 어쩌다 저랬냐? 저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안목이 있었다고 봅니다. 2차 산업혁명을 그 전기를 준비한 때 지도자 이 3차 산업혁명 이때는 아마 DJ 때고 그런 분들이 다 뭐가 일장일단이 있지만 저런 준비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4차 산업혁명 준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Y레벨이 인간이 발전되는 속도고요. 이게 연수인데 보시면 까만색은 1차 산업혁명에 의한 거,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에 의한 거, 3차 산업혁명에 의한 거,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거. 근데 참 놀랍게도 아직까지 1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는 게 유공명, 그 다음에 전기가 없는 사람이 12억 명, 그 다음에 마시는 물이나 화장실이 없는 사람이 24억 명, 그 다음에 인터넷 없는 사람이 39억 명. 딱 반이죠. 전 세계 80억. 그러니까 저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굉장히 잘 발전되어 있는 나라고요. 우리나라는 전쟁에서 깡그리 깨진 다음에 간신히 올라오다가 이때부터 아까 말했던 그 전기가 많이 사용될 때부터 수직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딴 나라는 100년 이상 걸려서 올라갔던 우리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느낌에서 계속 갈 수는 없죠, 결국. 그때는 시장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부터 잘 가봐야 이때부터 잘 가봐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갈 건데 이렇게 따라갈 건데 그러면 청년들이 답답해 죽겠죠. 그때까지 자리도 막 생기고 뭐 좋은 자리도 생기고 막 그런데 갑자기 더 이제 팽창을 안 하니까 좀 죽겠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니네는 좋은 자리 다 40대면 올라가다가 뭐 이러다가 지금 되는 게 답답해 죽겠죠. 이 문제를 직시하고 풀어줘야 되고
또 4.8 영역은 반드시 저기 4차 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세계를 보면은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2차 산업혁명이 주가되는 전기, 3차 산업혁명이 주가되는 인터넷 이런 것들 다 아직까지 무한히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4차 산업혁명으로 다 가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 더 가려면 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좋다. 왜? 이 밑에는 누군가 경쟁이 있지만 저기 경쟁이 하나도 없거든요. 개발만 하면. 그러니까 무한정 돈도 벌 수 있고 펜션도 할 수 있는 곳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관점에서 제가 하나 이야기합니다. 스팀 터빈 이야기했는데 스팀 터빈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옷 좀 벗겠습니다. 스팀 터빈은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디를 도와준 걸까요? 인간의 어떤 부분을 도와줬나요? 스팀 터빈? 파워죠. 힘이죠. 내가 힘쓰던 거를 파워를 돌리는 거죠. 근데 전기 터빈이니까 내 근처에서 도와줘야죠. 2차 산업혁명은 전기라는 걸 만들면서부터 여기가 아니라 저기 뭐 수천 킬로 떨어진 데서도 전기를 공급해서 모터 하나 있으면 내 힘을 대신할 수 있고 인간한테 힘을 대신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산업혁명의 근간이 에너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관점에 보면 기껏해야 힘을 대신해 준 거예요. 3차 산업혁명, 인터넷 뭘 도와줬나 인간한테?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걸 보게 해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내 인포메이션을 다 주게 만들었고 듣게 만들었고 말하게 만들었고 엄청 잘 도와줘가지고 뭐 번역도 해줬고 그걸 인공지능하고 그래서 나의 감각 기능, 인지 기능을 갖다가 이제 도와줬어요. 4차 산업혁명은 AI입니다. AI는 뭐로 보세요? 생각하는 지식이고 머리죠. 그죠? 그러니까 내 인간 관점에서 보면 이 한 몸이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엄청나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면 5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네? 바이오. 왜 바이오가 되는지? 예. 어떤 사람들은 항공우주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항공우주에 대한 그 욕망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항공우주보다는 지금 말한 바이오라고 이야기를 이제 계속 외치고 다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랑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을 누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내 인지 능력을 누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걸 누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다 했는데 더 도와줄 거 없니? 그러면 나 오래 살래. 나 건강하게 살래. 안 아프게 살래. 이거 아닐까요, 사람이? 그럼 사람의 욕망을 따라가는 게 산업입니다. 산업의 그 근본적인 그 디렉션은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따라가느냐고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산업이 발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은 틀림없이 오래 살고 안 아프게 살고 싶은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넥스트는 건강한 장수의 꿈으로 저는 본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 산업을 5차 산업의 그거다. 만든 지 틀리는 지는 한 20-30년 지나보시면 알 겁니다. 근데 그 징조는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보려면 계속해서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게 고령 인구가 어떻게 변하느냐. 고령 인구하고 그 생산 인구하고 뭐 한 50년 지나가면 거의 같아진다.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견딜 거냐. 물론 고령 인구의 정의가 바뀔 겁니다. 그때쯤 가면 80 넘어야 고령 인구고 90 넘어야. 그러니까 저 그래프가 맞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저렇게 될 거고요. 우리나라가 1년에 의료비 증가 지출률이 제일 높은다는 겁니다. 7%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의료보험이 1년에 7%씩 계속 올리고 견디실 수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인구 분포까지 달라고 정말 못 견딜 겁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앞으로 병원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뭐 이거는 세계 의료보건산업의 규모인데요. 2021년 작년 경험으로 해서 1경 3천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 돈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그걸 우리는 1.5%밖에 못 먹고 있어요.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다 20% 먹었다고 자랑하는. 그러면 저기 분명히 앞으로 길은 있다라고 저는 본다는 뜻입니다. 보스턴은 굉장히 빨리 했죠. 97년부터 바이오에 투자해가지고 왼쪽의 사진이 오른쪽으로 바뀌었어요. 저 안에 모더나 회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가 늦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대학을 가봤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게 된대요. 원칙이 뭐냐 그러면 야 너 심장 가르치는데 옛날에 심장이 어떻게 아프니까 심장 어떻게 수술하고 약 못 쓰는 거를 가르쳤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앞으로는 심장을 재생해야 될 테니까 심장을 아는 의사 2명하고 유체역학을 아는 공학자 1명하고 3년 동안 심장학에서 가르칠 교재를 새로 썼어 우리는. 하는 게 저 대학에 새로 만든 의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를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런 거를 할 엄두도 못 내고 있어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자 우리가 그런 것 좀 해봐야 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전 세계의 바이오 산업의 메카가 돼야 돼라고 요즘 좀 떠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공학자들의 랭귀지는 수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머지않아 의학의 랭귀지는 엔지니어링이 될 거예요. 왜? 이제는 원격 진료뿐만이 아니라 진료 자체도 의사 도움을 받아서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세 가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신약 개발. 전국이 굉장히 좋은 곳이다. 왜? 가속기라는 게 있는데 그건 엄청나게 좋은 현미경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현미경입니다. 그럼 뭘 보는데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의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거 봐서 뭐 하는데 세포막의 단백질을 통과해야 약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쇠 보면 볼 수 있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열쇠 잘 만들 거야. 지금은 어떻게 만드는데 수천 수만 가지 약을 만들어서 지나가는지 테스트해봐. 열쇠 만들어서 한번 넣어보고 빼고 넣어보고 빼고 하느라고 시간 다 가. 1,3,2,3, 3. 우리는 이제 디자인해서 그 열쇠 구멍을 통과해서 만드는 걸 신약으로 만들 거야. 두 번째, 야 빅데이터, AI, 유전자 분석 이거 다 모으면 너 얼마 있으면 아플 거야 어디가. 준비해. 예를 들어서 제가 4년 전에 제 신장을 갖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식받았습니다. 아마 10년 뒤라면 20년 뒤라면 그러겠죠. 야 너 한 1년 있으면 신장 완전히 나빠져. 지금부터 부탁해가지고 너한테 만든 신장 하나 만들어 놓으라. 그거를 저희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측의학이라고. 이제 의학은 예측으로 가지 아프고 나서 가면은 손해다 이거죠. 아프기 전에 예측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인공신장을 만드는 걸, 인공관절을 만드는 걸 재생의학이라고 합니다. 줄기세포를 통해 그런 것들은 미리 만들어 놓는 신약개발, 예측의학, 재생의학 등을 일으켜야 또 다른 하나의 산업을 이 지역에서 일으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보면은 앞으로 10대 기술, 뭐 이렇게 맥대 기술, 그리고 각 나라 미국, 중국, EU, 일본이 하는 거 보면 다 비슷해요. 대부분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AI, 반도체,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두 개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10대 필수 전략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양자 기술, 첨단 로봇, 5G, 6G까지가 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첨단 바이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주항공, 2차 전지, 수소, 이거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집중할 건지는 되게 뻔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저거랑 어떻게 컨바인해서 결부해서 확장시키느냐 하는 거는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니네는 뭐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10개 다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저희는 근본적으로 5개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공지능, 하나는 첨단 바이오, 하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하나는 2차 전지,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2차 전지는 포스코가 워낙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포스코 지원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골라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도 봐도 결국은 국가 전략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학교육 시스템을 그냥 의대를 만들겠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완전히 판 뒤엎어가지고 새로운 의학교육을 합니다. 공학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고 의대는 의학과 졸업한 학생들 학생은 전혀 없고요. 학사 졸업한 애들을 받아다가 8년 동안 의사교육 시킨다. 그러니까 의대 본과 2년, 그 다음에 4년 PhD, 그 다음에 2년 본과 교육. 그래서 8년을 해서 MD와 PhD를 만드는 그런 의대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자체도 스마트 병원으로 이제 2020년에 시간이 제가 한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 2020년에 제가 그 CES를 갔는데 저는 매년 CES를 갑니다. CES 갔을 때 굉장히 그 감명을 받았던 중에 하나가 델타에 가면 이렇게 내가 표를 사면 거기다 해놓는 거면 우버가 이제 시간에 맞춰서 우리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타면 저를 스캔해가지고 저를 아이덴티파이하고 지문이나 이런 거 못 쓰니까 제 볼륨을 이제 측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나 외투 벗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나를 아이덴티파이해서 이제 공항에 딱 내리고 이 스크린이 웰컴 무한키 이러고 나옵니다. 근데 내 옆에서 보는 사람은 웰컴 다른 사람들입니다. 한 100명, 200명이 보면 다 자기 그것만 나와요. 가서 보시면 내 비행기 쳤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다 자기 이제 저거를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서 표 끊는 거 이런 게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디렉션에 따라 나오면 짐 찾을 때도 그렇게 되고 나가면 우버가 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짜는 거 보고 이제 곧 병원도 저렇게 되겠구나. 병원도 우리들 얼마나 복잡해요. 어디 가야 될지. 근데 그런 징후들을 최근에 서울에 있는 병원 한두 군데 가니까 시도를 그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개원식을 하는 요번 달 말에 개원식을 하는 이번 기회에 하는 그 광명역에 가면 중앙대학병원인데 거기 가면은 무슨 교수 방이 없어요. 1번부터 200번까지 진료실이 있어요. 그리고 쫙 1년 번호를 붙여놨어요. 그러면 환자는 되게 찾아가기 쉽잖아요. 번호 찾아가기.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니까 의사가 자기 번호를 찾아가야 되는데 매일매일 다른 번호. 휴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진료방을 20%를 줄여요. 그리고 환자는 훨씬 번호 찾아가기가 쉽고. 이런 식,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딱 들어오면 너무 안내를 해줄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많은 변화들이 앞으로 일어날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플러스 연구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어떻게 만드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플러스 지겹게 들은 이야기가 지방 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아주 듣기 싫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어디 가서 지방 소리 좀 그만하라고 좀 샤우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시대의 수도는 기술이 있는 데다. 이제 더 이상 서울이 아니다. 메타버스에서. 그러니까 어디든지 수도 관련해서 준비를 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우리 학교도 지방대학이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온 다음에 저는 지방대학 더 이상 아니다. 이제 우리 유니버시티 아니라 메타버시티다. 허블 만원경이 생기기 전까지 은하계가 우주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너머가 있다는 건 허블 만원경 하나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코로나 덕분에 저희 학교 이제 더 이상 지방대학 아니라고 선언하고 살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 모두 다 지방이라는 생각 버리시다. 그래서 저 위에 거는 이제 VR, AR 애들한테 나눠주고 실험도 저거를 시킵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집트의 학예과정도 해줍니다. 비대면 그 해외 석학들 책 쓴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돈 좀 많이 주니까 밤 12시에 강의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애들 그래서 해외 석학들한테 바로 그냥 듣고 교수님들은 강의 좀 줄이고 연구 좀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애들 게임하는 그 맥주 바입니다. 한 달 전에 우리 학교 오픈했어요. 오시면 꼭 와서 맥주 한 잔 팔아주고 가십시오. 근데 저기에 그 제목이 컬러세움이에요. 로마의 컬러세움이라고 내 이름 붙인 이유는 딱 한 개입니다. 컬러세움이 입장객이 5만 명이에요. 저게 온라인으로 5만 명 붙여라는 거예요.
저 게임을 하면서 우리 홍콩대학이나 싱가포르 대학 애들이랑 게임하고 저녁에 맥주 한잔 하자. 그때 접속하는 애들이 5만 명까지 좀 늘려보자는 뜻으로 만든 이름이 컬러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 학기 비대면 수업 해보니까 애들이 너무 수업 잘하더라. 그러면 8학기 중에서 다는 못하겠죠. 한 학기는 애들 비행기 표 줘가지고 세상 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가, 강의는 비대면으로 들어. 그리고 한 학기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네가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언어를 배우든 구경을 하든 저기 쌈바춤을 추든 네가 필요한 거 하고 다녀라는 게 지금 저는 1학기에 비대면 수업 계획하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시공간이 없는 곳을 만들어보자. 이것도 만일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이 좋습니까? 그 공기 나쁜 데가. 여기가 훨씬 좋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쪽은 저희들이 초인류 기업하고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 아직까지 지원센터는 본계대에 안 올랐고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아카데미는 본계대에 올라서 200명의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학교가 갑자기 활기가 굉장히 차졌어요. 좋은 친구들이 너무 또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공학과 내년부터 40명 뽑게 되고요. 뭐 구글이랑도 같이 파트너십이라고 지금.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거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VR 헤드셋. 그랬더니 작년 연말쯤 연락이 왔는데 저크버그가 포스팅이 어떤 학교인지 알아보고 그랬대요. 그래서 왜? 무슨 놈의 학교가 신입생 전원한테 VR 헤드셋을 사줬냐.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거 알고 보니까 그게 저크버그가 하는 회사하고 오큘러스가 그 회사 거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거를 산 돈은 2년 동안 다 사서 나눠줬는데 그 돈보다는 많이 연구비 받았습니다, 이미. 그리고 좀 더 이제 큰 거를 같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뭘 하면 같이 이렇게 선순환이 돼요. 진짜 공부해서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지금 우리가 200명 수강생 무상 교육하고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이는 게 지금 실제 교육하고 있는 풍경입니다. 이 건물에 지금 두 친구를 하고 있는데 애들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 앱 개발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나중에 필요하시면 미리 와서 스카우트해 가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좋은 애들 많아요. 41살 드신 분도 있어요. 물론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조업 R&D 지원센터인데요. 이거는 전 세계에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요, 지금. 근데 한 450억 들여서 첨단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최소한 3년간 운영한다 그랬는데 그건 400억을 예산이고 잘만 하면 많이들 써주시면 저거는 10년도 갑니다. 제가 다 넣고. 왜냐하면 애플이 굉장히 정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일단 교육과정도 있습니다. 스마트 데이터, 스마트 프로세서, 스마트 퀄리티 컨트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저기 쓰여있는 이런 내용들을 다 갖고 계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교육도 하고 그 교육을 하는 이유는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와서 이제 직접 와서 연구를 의뢰하고 같이 그 기기를 쓰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천혜의 그 기회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포함 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애플 사람들이 왔을 때, 야, 니네 멀지 않아? 그래서, 야, 서울에서 2시간 반이면 KTX 타고 오고, 구미에서 1시간 20분이면 자동차로 와. 그래서. 그렇게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멀다고 생각해요. 저 오늘 포항에서 왔고, 지금 끝나면 대전 가고, 내일 아침에 대전에서 일하고, 낮에 점심은 서울에서 먹기로 했고, 저녁은 부산에서 먹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한 나라예요. 이건 한 도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잘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다. 지금 애플에서 오신 분 손 한 번 들어도 나중에 여기 계시대요. 여기 세 분 계시니까 혹시 설명하시고 뭐 필요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스에서 또 굉장히 와서 신경을 써주시려 하는 게 저희들 테스트의 그 실험실 창업을 엄청나게 많이 지금 엔커리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미들하고 어디든지 합니다. 저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역량 강화하고 교육 전문가 멘토링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저런 식으로 포항문과대학은 창업비 초기 투자까지만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 이상은 포스코 등 산업계에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 가치 있어요. 저는 왜 많은 분들이 저기에 신경을 안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초기 투자하시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물론 리스크는 많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재주는 여러분들이 가지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교육받고 그러기 위해서 안목을 넓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너네 했냐? 그럼 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신경을 써보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번에 준공한 거 보면 제 방보다 훨씬 좋아요. 애들이 노는 거. 그래서 좀 배도 아픈데 그래도 젊은 애들이 놀니까 그 사무실 공간율이요 30% 정도 됩니다. 나머지 다 지네들이 놀고 쉬고 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현황을 보면은 전국 30대 기업의 본사는 전부 다 서울에 있습니다. 딱 두 개가 지방에 있더라고요. 그게 포스코하고 한진중공업. 혹시 다른 데 아시는 데 있으세요? 저는 못 찾았는데 이 비극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경상북도는 구미가 41만이고요. 포항이 50만이고 저렇게 일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으로 보면은 저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인구는 262만 명입니다. 왜 이걸 썼냐? 그냥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면적 되게 비슷하죠. 인구는 많은데. 저게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만큼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구가 작아서. 그래서 제가 찾아냈어요. 262만 명에 가까운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세계 4위, 세계 10위의 대학 2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 경상북도는 면적은 이스라엘만 하고 인구는 262만 싱가포르만 한데 대학은 없어요. 그 비극을 그러면 우리 죽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협곡열차를 한번 타봤습니다. 혹시 타보셨어요? 이게 봉화 분천역에서 철암역까지 가는 거죠. 가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슬펐어요. 양원역이라는 거. 왜? 이 양원역은 주민들이 지은 겁니다. 저기에는 도로길이 없고 기차만 쓰기 때문에 시장 갔다가 저기 기차를 타려면 심리를 걸어가야 돼요. 철길이고 다리미도 걸어가서 차 타고 장에 갔다가 장본거를 저 앞을 지나면서 보따리를 밖으로 창문으로 던지고 그리고 심리길을 가서 또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부에 탄원해가지고 하니까 그래 그럼 세워줄 수는 있는데 여건 니네가 지어. 그래서 주민들이 지었거든요. 근데 내가 저보고 화가 난 게 얼마나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게 이건 지금 해가 1988년 올림픽 때입니다. 얼마나 지방이 소외됐나 하는 거를 너무나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었을까? 지금 와서 지방 소외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안하죠. 1988년이면 제가 경북에 온 지 2년째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릴 건 알리고 합심해서 우리 이 지역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른쪽이 인구 비율이 빨간색이 수도권, 파란색이 수도권, 빨간색이 비수도권입니다. 스케일 같아요. 그런데 수도권의 생산량은 쫙 늘어나는데 지역은 줄어들고 인구 비율에 비해서 엄청나게 생산이 줄어들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저 이유는 뭘까요? 청년 노동자 비중은 판교는 42%가 청년 노동자인데 구미는 15%. 이게 뭔가요 도대체? 20대에서 59세까지의 인구 비율을 보면 경북은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53.7%. 수도권은 60% 넘습니다. 뭐 맨날 하는 말이지만 숫자로 한번 다시 볼 겁니다. 중소기업 수, 경북이 숫자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라는 게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제조, 부동산업, 유수기 창고 이렇게.
그래서 제조업사에 얼마나 우리가 말하는 첨단 분야가 있는지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없어서, 지역의 기술이 없어서,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스럽죠.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 이야기를 풀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괜찮으시겠어요? 좀 한 3분쯤 걸립니다. Once upon a time, a turtle and a rabbit had an argument about who was faster. They decided to settle the argument with a race. The turtle and the rabbit both agreed on a route and started off the race. The rabbit shot ahead and ran briskly for some time. Then, seeing he was far ahead of the turtle, he thought he'd sit under a tree for some time and relax before continuing the race. He sat under the tree and soon fell asleep. The turtle, plodding on, overtook him and soon finished the race. Emerging as the undisputed champ, the rabbit woke up and realized that he'd lost the race. The moral of the story is that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This is the version of the story that we've all grown up with. But our version of the story continues. The rabbit was disappointed at losing the race, and he did some thinking. He realized that he'd lost the race only because he had been overconfident, careless, and lax. If he had not taken things for granted, there's no way the turtle could have beaten him. So, he challenged the turtle to another race. The turtle agreed. This time, the rabbit went all out and ran without stopping from start to finish. He won by several miles. The moral of the story? Fast and consistent will always beat the slow and steady. It's good to be slow and steady, but it's better to be fast and reliable. But the story doesn't end here. The turtle did some thinking this time and realized that there's no way he can beat the rabbit in a race the way it was currently formatted. He thought for a while and then challenged the rabbit to another race, but on a slightly different route. The rabbit agreed. The turtle and rabbit started off. In keeping with his self-made commitment to be consistently fast, the rabbit took off and ran at top speed until he came to a broad river. The finishing line was a couple of kilometers on the other side of the river. The rabbit sat there, wondering what to do. In the meantime, the turtle trundled along, got into the river, swam to the opposite bank, continued walking, and finished the race. The moral of the story? First, identify your core competency, and then change the playing field to suit your core competency. The story still hasn't ended. The turtle and rabbit by this time had become pretty good friends, and they did some thinking together. Both realized that the last race could have been run much better. So, the turtle and rabbit decided to do the last race again, but to run as a team this time. They started off, and this time the rabbit carried the turtle till the riverbank. There, the turtle took over and swam across with the rabbit on his back. On the opposite bank, the rabbit again carried the turtle, and they reached the finishing line together. Both the turtle and rabbit felt a greater sense of satisfaction than they'd felt earlier. The moral of the story? It's good to be individually brilliant and to have strong core competencies, but unless you're able to work in a team and harness each other's core competencies, you'll always perform below par, because there will always be situations at which you'll do poorly and someone else does well. Teamwork is mainly about situational leadership, letting the person with the relevant core competency for a situation take leadership. And that is the end of the story.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핵심 역량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팀을 이루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핵심 역량을 강화하시고 핵심 역량을 키우시는 거예요. 여기는 그건 이제 조금 적어있지만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팀을 이루어야지, 그래야지만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수도권에 있는 조직하고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혼자는 절대 어려운 시츄에이션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경북이 제대로 가려면 정말 세계 최고, 국내 최고 정부가 경북에 몇 명이냐 아니냐. 없으면 제발 데려올 방법 좀 만들어주세요. 힘을 합쳐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국내 최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회사가 있냐. 그리고 그런 회사를 만들든지 모셔올 준비가 되어 있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의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인재가 있어야 됩니다. 제도가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이 모여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핵심 인재 성장 지원, 혁신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다 좋은 말인데 누구나 이런 말은 다 좋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제가 일부러 경상북도랑 폴색을 써놨습니다. 폴색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 간에 협업하고 합심해서 함께 일해야지만 경북의 미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감히 그냥 그 경험으로 말씀드린 몇 가지의 그 리더로서의 역량을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요. 각자 가지고 계시는 핵심 역량을 생각해봐 주시고 찾아내시고 그걸 더 최고로 키워주시고 그리고 힘을 합치면 저는 얼마든지 리바이벌한, 우리는 지역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중심이 수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 조금 드렸더니 요즘 저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메타버스의 수도 경북 참 잘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빈말이 되지 않으려면 정말 합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